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엔 자정 무렵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더니 오늘은 새벽 4시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과 발사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남한 모든 영토를 점령한다는 전군 지휘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4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발사 원점과 미사일 개수에 대해 여전히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한미연합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을 맹비난하며 남북 전면전을 가상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에는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1km 이하의 저고도로 지면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을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핵 공격 기습 능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남한을 모의 핵 공격 훈련하는 핵 지렛대 전략의 일환이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군의 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고 여당은 연임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단호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구구절이라고 부르는 정권 수립일인 오는 9일에 북한이 올해 3번째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에 한 해 열병식이 3차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함께 잦은 열병식 개최도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영 기자입니다. 여러 색깔의 천을 든 여성들이 발을 맞춰 등장해 매스게임처럼 북한 인공기를 형상화합니다. 2년 전 정권 수립일 당시 진행된 야간 열병식입니다. 북한은 일주일 뒤인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 올해 3번째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공화국 창건 75달 경축 민간 무력 열병식 준비를. 이번 열병식은 올해 2차례 열린 정규군 위주의 열병식과는 달리 민간 무력이라 불리는 비정규군 중심 열병식이지만 열병식 자체를 한 해에 3차례나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내부 결속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군에 대한 중시 또 이런 긴장 조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상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구구절 열병식에 참석을 예고하면서 중국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과 친서를 주고받은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무기 협상은 물론 북중러 밀착 결속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 일대 북중러, 특히 북중러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북한의 총포탄 아마 지원 이것이 중점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다수의 재판,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거취 등 여러 압박까지 이 정치적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힌 제1야당 대표가 선택한 건 단식이었죠. 이 사흘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인근에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단식 농성 사흘째로 접어든 이재명 대표가 농성 천막을 찾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등과 만나 담소를 나눕니다. 오전 내내 천막을 지켰던 이 대표는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손잡고 함께 막아냅시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 경찰 추산 6천 명이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이곳 서울시청에서 시작된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대해 괴담 선전선동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염수는 처리수가 될 수 없다며 방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첫 공판을 앞둔 대장동 미래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은 물론 5차 소환과 영장 청구를 남겨둔 검찰 수사도 돌발 변수를 만난 겁니다.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수사와 재판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향후 전개 시나리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을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공판 시작 전부터 기일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 단식이 계속될 경우 단식 16일차 피고인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9월 15일이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15일 첫 공판을 열되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앞뒀던 검찰도 수사 막판 불거진 단식 변수에 고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출석 일자와 관련해 진전된 건 없다며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데 불출석한다고 강제 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논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여러 행사 중 하필 친북단체인 조청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이 행사 추도사에선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윤 의원은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윤미향 의원이 북한식으로 도쿄 동포 추도 모임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앉아 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데, 이 행사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허종만 의장을 비롯해 조총련 지도부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최 측은 추도사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부르며 한일 정부가 군사 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 국가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이 행사보다 2시간 반 앞서 한국계 동포단체가 개회하고 우리 정부가 후원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행사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윤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반국가 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사에서 침묵한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측 동포재단이 주최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친북단체 추모식에 참석하는 노골적인 친북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비판에 대해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반발하며 한국계 동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제 서울과 전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육계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추모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4일로 예정된 교사 단체 행동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 사망과 악성 민원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국화꽃을 든 추모객이 조문하고 추모 문구가 적힌 쪽지를 학교 담벼락에 붙입니다. 학교 앞 이면도로 100여 미터를 따라 추모화환이 가득 놓여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이곳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현직 교사는 이딴 비극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딴 교사 사망 사건에 교사들은 주말인 오늘 국회 앞에 집결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지역 교사 추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지난 7월 숨진 교사의 49제인 오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추모 집회를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우회 파업으로 규정해 징계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교육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부산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방관과 시민 등 모두 2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2차 폭발 때 인명피해가 컸는데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목욕탕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난 시각은 오후 1시 40분. 소방이 긴급 출동해 큰 불길을 잡는가 싶더니 30분 뒤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이 인파를 덮칩니다. 어제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로 소방관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목욕탕 주변에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통제선 등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현장 주변에 몰려든 시민 7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뒷길은 통제가 없어서 들었죠. 그쪽으로 차도 아예 안 다니고 아무 상황이 없어지고. 소방당국은 1차 폭발 이후 통제선 설치 여부를 검토하던 중 추가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폭발 이후 통제선을 설치한 뒤 가스공사에도 화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오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폭발 화재 원인은 지하 1층 유류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 추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전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난 지 얼마 안 돼 칠곡의 새마을금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통점은 사건 당시 경비 인력이 없었다는 건데요. 제2금융권은 청원경찰 의무배치 법령이 없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손에 든 가방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빼앗은 현금 2,0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금고에는 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무장을 한 청원경찰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청원경찰이 없었습니다. 용의자 B씨는 3,900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나 아직 붙잡지 못했는데 두 사건 모두 경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지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은 청원경찰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일부 지점은 경비 절감을 위해 사설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비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무인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업점도 일부 있습니다. 경비가 취약한 사설 환전소 역시 현금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평택의 환전소에선 외국인 2인조 강도가 1,000만 원을 강탈해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해외로 도주하고 공범 4명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설에 경비 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강도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한 40대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 갚겠다면서 수천만 원을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걸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A씨.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을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은근히 하고 있는 거죠.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피해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만 6,9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 여성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네,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석 달 전부터 진료 범위를 다시 제한한 여파인데요. 4차 산업시대의 규제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팬데믹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대면 진료라는 거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요.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를 보고 약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첫 해인 2020년도 이게 진료 건수를 보면요. 142만 건이었는데 2년 만엔 지난해 3,200만 건으로 뛰었습니다. 예.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에 15배나 올랐고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혈압, 당뇨, 비염 등 만성 질환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비대면 진료를 시범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왜 다시 규제로 회귀하는 겁니까? 네, 의료계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사고 위험이 있고 마약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반대 이유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초진 환자에 제한을 했고요. 제지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거였고요. 약 배송도 금지를 했고 어제부터는 단속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나는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병원이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는 비대면 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정부 규제는 환자와 병원 양쪽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우선 환자들은 자신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재진 환자인지를 증명해야 하고요. 예. 병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의해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꺼리는 겁니다. 그 결과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29개 곳 가운데 15곳이 석 달 만에 아예 사업을 접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크게 제한된 겁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지난 3년 동안 의료계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의료사고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심각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부가 확인한 비대면 진료 관련 사고는 행정적인 실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타다 사태가 좀 떠오릅니다. 당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또 정치권이 움직여서 결국 혁신이 자초가 됐죠. 이번에는 국회가 좀 다릅니까? 그때랑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 플랫폼이 뭐가 필요하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같은 당이죠. 약사 출신 이 서영석 의원도 이 민간 대신에 공적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국회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비대면 진료를 규제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발생 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비대면 진료에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익 집단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제한을 풀었고 지금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만 한 번 풀었던 규제를 거꾸로 되살리는 겁니다. 네, 혁신은 때가 중요한데 규제로 그 때를 놓칠까 또 우려가 됩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적으로 7주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한때 아파트의 대체제로 떠올랐던 오피스텔은 매매된 10곳 중 7곳이 하락 거래였습니다. 왜 이런 건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세권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었지만 분양 당시 경쟁률이 3대 1을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세는 딴판입니다. 분양가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2천 정도 나와 있어도 문의는 하시는데 쉽지는 않고 매매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상반기 매매된 수도권 오피스텔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고 그마저도 10채 중 7채가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신고가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7주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한때 아파트의 대체제로 불리던 오피스텔은 최근 투자 매력이 급격히 식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세금과 대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오피스텔 약세는 기준금리가 내리고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앞으로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축단지 품귀 현상이 생길 것이란 걱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속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데다 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공급 일정 차질까지 더해진 탓입니다. 결국 정부가 조만간 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예나 기자입니다. 대여급 정비사업체로 꼽히는 경기도 과천의 한 재건축 단지.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한 대형 건설사는 지난 6월 입찰을 포기했는데 사유는 공사비 부담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번씩 빠져나가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했었는데 인근의 다른 재건축 단지 사정도 비슷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해 협상에 애를 먹는 상황. 공사비가 만약에 늘어나면은 추가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요. 시공사들이 수주 자체를 주저하면서 착공 물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이고 인허가 단지도 30%가량 줄었습니다. 부동산 수익률 저하에 경기 악화까지 더해져 PF 대출 시장이 위축된 반면 시멘트 값은 2년 사이 60% 오르는 등 인건비에 더해 건설 원자재 값까지 급등한 탓입니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이달 안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부동산 PF 대출 지원책과 함께 기존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에서 국내 가전 제품의 변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나란히 내놓은 세탁 건조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두 회사는 휴대폰으로 서로의 가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동맹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경쟁사 사이에 생긴 일이라 화제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친 가전제품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춥니다.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LG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 모델입니다. 옷감을 상하게 하는 열건조 대신 제습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제품을 선보이며 혁신에 맞불을 놨습니다. Very excited to be at IFA this year to see all the great innovation and the connectivity from all the different brands. 삼성과 LG는 자사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의 가전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하나의 기기로 가전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홈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지만 자사 제품에만 서비스를 지원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전 라이벌 기업으로 오랜 기간 경쟁을 펼쳐왔던 삼성과 LG도 결국 고객 편의와 기기 연결성을 위해 스마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가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에너지 절약이 화두인 이번 전시회에선 태양열을 이용한 가전과 소형 모듈 주택 등이 관심을 끌었고 AI 로봇도 등장해 가전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TV조선 자혁수입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꽤 붑니다. 여름을 점차 밀어내고 다가오는 가을에게 새하얀 메밀꽃이 얼굴을 드러냈고 포도와 복숭아 등 제철 과일도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새하얀 메밀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소설 속 묘사처럼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들판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소설 읽었듯이 메밀꽃 필 무렵 그 생각이 나면서 이 하얀 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흐드러지게 핀 순백의 메밀꽃, 빨간 고추 잠자리까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가을이 온 게 느껴지고 너무 이쁘고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탐스럽게 익은 포도알맹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내고 알이 꽉 찼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경기 화성에서는 포도축제가 열렸습니다. 포도송이를 힘껏 밟아 으깨 향을 느끼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제철 과일의 매력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고요. 같이 한번 뛰어봤고요. 정말 신나게 같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평창 30도 등 무더웠지만 아침과 저녁엔 10도 정도 낮은 선선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에 5에서 10mm, 남부 지역엔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미국에서 육아 관련 조언을 하며 인기를 모은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아들, 딸을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들 몸에는 상처가 심했고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집안에서 종을 흔들어 아이들을 깨우고 스스로 아침 식사를 차리게 합니다. Worshipping your child will be placing your child's desires over responsibility. 프랭키는 6남매의 어머니이자 엄격한 양육 스타일로 육아 조언을 하는 미국의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I hesitate to say this because it's going to sound like I'm like a mean barbarian, but I told the kids, I said, I'm not even going to let you eat breakfast until you get your chores done. 하지만 지난달 30일 그의 아들이 이웃집에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를 요청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발견 당시 몸에 상처뿐 아니라 손과 발에 강력 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10살짜리 딸도 발견했는데 역시 영양실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프랭키의 자녀 6명 중 미성년자 4명은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프랭키의 큰딸 사리는 어머니가 체포되자 SNS에 수년간 경찰에 사실을 알리려 노력해왔다며 정의가 구현되어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뚫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철벽 방어에 맡겨 속도를 내지 못하던 중에 이 대반격 이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관측인데 어떤 이유인지 최원희 기자가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부서진 건물 더미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펄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를 탈환하고 꽂은 깃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에 더해 동쪽 베르보베 마을로도 진격하면서
러시아의 물류 중심지 토크마크를 향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에서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We have noted over the last 72 hours or so some notable progress by Ukrainian armed forces on that in that southern line of advance coming out of the Zaporizhzhia area. 지난 6월 대반격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성과가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용의 이빨 등 견고하게 구축된 러시아의 남은 방어선을 뚫으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 10여 곳을 수복했을 뿐 주요 거점은 탈환하지 못했고 러시아도 크림대교를 겨냥해 공격을 시도한 우크라이나 드론 3대를 파괴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Цей перший кордон по деяких ділянках не був подоланий, тобто там ситуація по-різному складається.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뚫는 파괴력을 지닌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면서 대반격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단식의 목적입니다. 예.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정치인들의 단식은 종종 있었죠? 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단식 종종 있어 왔는데요. 특히 야당에서는 이 대여 투쟁의 마지막 수단으로 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서서 단식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고위공수처 설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처리를 막겠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네.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겠다면서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단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때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를 중단하라며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건데 대여 투쟁이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공식으로 내건 이 명분은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이 되면 단식을 그만두겠다는 일명 출구 전략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내건 이 민주주의 훼손이나 전면적 국정 쇄신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데다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건지 좀 불분명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또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단식이라면 이미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시점인데 늦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식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어요? 네, 지금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출석이 임박한 상황에서 돌연 단식을 선언한 것이 대여 투쟁을 넘어서 대검찰 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 얘기를 꺼냈을 때 지도부 대부분은 출구 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일상화됐다면서 단식을 재차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식에 나서면서도 본인의 SNS에 수시로 이 촛불 집회 또 오늘 있었던 오염수 집회 소식 등을 올리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고요.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단식장 주변으로 몰려와서 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들도 금식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굶을게요. 같이 굶지 마세요. 이 때문에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단식이 맞냐면서 매일 하는 집회도 식상하다고 비판을 했고요. 여당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내수용 단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딸 결집을 위한 내수용 단식은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단식의 목적의 느낌표는 내수용 단식은 또 다른 꼼수로 정리해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이 대표의 단식을 지지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21세기 정치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삭발해봐야 머리 길고 단식에서 죽은 사람 없어요. 20세기형 구석기 시대 투쟁 방법은 지양하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지세 결집과 당 대표직 유지를 위한 일명 내수용 단식이 된다면 대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일반 국민의 지지도 잃고 본인의 몸만 상하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5%포인트의 낙폭입니다. 예, 5%포인트. 여론조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서 여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율만 한 주 사이 5%포인트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추이를 보는 성격이 크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낙폭이 꽤 커요.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40의 지지율이 크게 빠진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일주일 전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30대는 36%, 40대는 45%였는데요. 이번 주 조사에선 30대가 20%, 40대는 36%로 각각 16%포인트,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까?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시작, 그리고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투표를 한 것 등이 민심 위반에 영향을 미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체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변화하긴 했고요. 또 일시적 추세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 빠지는 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MBS가 이번 주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이번 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33%,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9%로 낙폭은 적었지만 하향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가운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21%에 달했고요. 우리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75%, 또 수산물을 먹기가 꺼려진다는 응답도 60%에 달해서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여당의 대응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 심판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까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5%포인트의 낙폭의 느낌표는 잘하기 경쟁하자더니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3월에 여야 대표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민생을 위해서 서로 잘하기 경쟁하자 이렇게 머리를 맞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이 지난 지금 여야는 중도층을 잡기 위한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도 실망으로 돌리는 잘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야 모두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썼던 한국 여자 배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랭킹이 추락하는 건 물론이고 이 최근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약체인 베트남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암흑기가 왔는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성민혁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계 랭킹 47위 베트남을 만난 대표팀. 1, 2세트를 따냈지만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와 블로킹으로 반격한 상대에 결국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베트남은 올림픽에 출전한 적도 없고 아시안게임 메달 경력도 없는 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국가대항전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27전 27패, 세계 랭킹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확실히 이제 유럽 쪽이나 좀 미국 이런 선수들은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베트남 선수보다 평균 신장이 3cm나 컸지만 오히려 스파이크 높이가 낮았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국 14곳 가운데 스파이크 높이는 12위, 블로킹 높이는 13위로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세계대회 가면 신장이 있으면서도 빠르고 거기서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선수들이 조금 반타임이 늦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김연경, 양효진 등 대표팀 기둥들의 은퇴가 뼈아픕니다. 큰 게임에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언니들이 은퇴하고 이제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갈피를 못 잡는. 새로운 선수들을 써보고는 있지만 명단이 자주 바뀝니다. The players according on our necessities and also according on the competition and the physical situation of the player, or tactically or technically. So for us, we call the best player that we can have with us. 해외 클럽팀을 함께 지도 중인 세자르 감독이 훈련에 늦게 합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전 패배 후 대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누르고 8강에 오른 대표팀은 이번 아시아 선수권을 계기로 올림픽 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메달을 따는 게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있으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 여자 배구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 차례를 빼고 모두 메달을 땄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중부지방도 밤부터 차츰 흐려지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내일까지 남부지방으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전망되고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서는 1km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전주가 2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 먼바다는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 들어와 있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동쪽 지역과 제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